사람들이 저한테 뭐 얼마나 마트를 받았는가 했는데 아직까지 비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결국 그 주인을 이렇게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더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한테 빌리러 올 정도로 이건 벨기에 현대미술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1952년도면은 한국 전쟁 중인데 거기서 덕수궁에서 벨기에 현대미술전이 열렸다고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것이 벨기에 현대미술전, 벨기에가 한문으로 쓰면 벨기에예요. 이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토이델고라든지 미술사적에서는 그 사람들의 유학 하나 80점이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거꾸로 신문을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시. 그래서 이건데 이 외국에서 순회전을 하다가 한국에 왔던 거 같고 전쟁 중이지만 약간 소강 상태였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와서 전시를 이름 폴데보라고 네덜란드 쪽에 벨기에 대표적인 같은 한 사람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한 편에 다 나와서 미술사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문화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한국전쟁 이후에 국가에서 이 문화인증이라는 걸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평론을 어떤 화가들, 글잘 쓰는 사람들이 평론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경성 관장이 국립안전미술관 관장 2번을 하셨던 우리나라 미술평론가 1호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전공 분야의 평론이라고 표기를 해줬고 이거는 문교부 장관이 여기 보면은 이 문화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런 거를 문화인증 해준 거죠. 그 옆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병역수대 구일명 수첩. 그럼 이거는 어떤 아카이브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책, 도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건 유일성과 원본성. 그런데 이런 거는 이경성 관장의 실제적인 문화인증으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이런 거를 들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문화인증 이런 것도 이제 저하고의 워낙 이경성 관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기증을 받았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또 하려고 위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54년도에 간모에 보면 나와요. 그런 것이. 제가 간모까지도 다 뒤졌는데 문교부 장관이 예술가하고 과학자한테 이런 문화인적을 공식적으로 나라죠. 문교부 장관이 띵을 만들어준 거죠. 여기 그냥 제가 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김달진 미술관을 개관을 해서 그럼 뭐를 해왔나 그 자료를 가지고 미술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정리를 했나 그런 사례를 제가 몇 개만 좀 뽑아왔습니다. 이건 2008년도에 개관 전시로서 미술정리 가능을 1921년에서 2008년 이런 전시인데요. 이 1921년은 아까 얘기했던 서화협회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미술 잡지가 서화협회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2008년까지 나온 우리나라의 미술 잡지를 총 40나에서 보여줬던 전시가 2008년도에 개관전이었고요. 이건 2011년도에 우리가 뭐 K-팝, K-아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해방 이후에 한국 현대미술이 해외에 어떻게 나갔느냐 그 총 40나에서 보여줬던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베니스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비에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어떻게 나갔나를 총 정리해서 했었던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 미술계에서 이렇게 해서 전시했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 반응이 굉장히 높았죠. 김달진 미술자료방송에서 이런 전시에서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 당시에 나왔던 거고 표지요. 그 당시는 이제 태극기 이런 것이 굉장히 상징력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도로 팸플렛에 이런 태극기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이 어떻게 해외에 진출된 이런 거고요. 이거 거꾸로 그러면 외국 미술이 한국에 뭐가 어떻게 소개가 됐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애국미술 국내 전시 60년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런 걸 총정리해서 이런 커다란 책도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이걸 평론가, 미술사가 큐레이터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면 외국 미술이 한국에 보여졌는데 한국 미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전시가 뭐냐 이걸 설문조사를 했을 때 1993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휘트니 비엔날레예요. 이 휘트니 비엔날레는 원래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이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거의 미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비엔날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휘트니 비엔날레 주제가 제3세계의 문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주제로 다뤘다는 굉장히 앞서가는 전위적인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것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어떤 한국 현대미술이 흐름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여러 평론가들이 선정을 하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95년도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이 됐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의 비엔날레 창설에 어떤 불을 지켰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여서 이런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결국 작가라는 분들은 이 개인전이나 단체전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평가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미술단체가 100년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 그 미술단체 100년에 대한 것을 모아서 2013년에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건 1936년도에 한국화 하신 분 다 이단 김은호 선생님 제자들이 모인 숙소에서 그 숙소에 한때 중단됐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최장수 미술단체이기도 하고요. 이건 에이지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의 약자가 에이지인데 이게 이제 경복궁 미술관에서 열렸을 때 그 당시 포스터인데 이건 천에다 찍은 실크로 찍었던 몇 장 안 된 포스터. 이거는 홍대 교수였던 나중에 송건수 등이 찍었던 그 당시 포스터죠. 저기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에이지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 가장 또 우리나라 미술단체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이 되면서 그 당시 오광수, 이일, 아까 얘기했던 김구림 이런 사람들이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에 다 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서울대 출신이 좀 주축이 됐는데 나중에 그 학연이 다 무너져 안가지만이라는 전시이기 때문에 여기 재미있는 거는 김정 선생님이 거기 회원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맥주집에 갔었던 이런 얘기까지 1975년에서 94년까지 한 20년간에 대한 그걸 이렇게 일기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가주망이라는 그 미술단체는 연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안가주망에 팜플렛에 작품 몇 장 실려 있는 거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이런 기록을 한 수가 있기 때문에 안가주망이고 출품 작가라는 단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절대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기치로 된 어떤 아카이브 하나의 견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가주망.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 교과서를 총망라에서 보여줬던 아까 교과서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것이 2014년도 그 당시 마침 교과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전시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떤 그런 전시에서 미술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 쪽, 교육대학 그런 쪽에서도 와서 이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우리 팸플렛 이게 돈이 났고 여기 나중에 창원의 경남 독립미술관에서 이게 순회 전시됐어요. 교과서.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 전이나 해방 이후에도 지금 300여 종에서 우리나라 미술 교과서를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죠. 이거는 공모전의 역사.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한테 공모전이 별거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일제시대는 선전이고 해방은 국전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거를 통해서 화가들이 분단하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의 역사를 보려면 이 공모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우리나라 공모전에 대한 총해서 이게 이제 선전이고 이 선전이 있을 때 초대권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저희는 전시로 끝나지 않고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모전에서 동아미술제, 중앙미술대전 해가지고 공모전에 대한 총을 만들었던 전시고 이것이 그 국전에서 받았던 메달이에요. 1회부터 1949년. 이게 상장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메달이 있었던 거죠. 공모전에 대한 역사. 그럼 결국 작품이라는 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대안공간 이런 전시공간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있었던 박물관, 미술관, 화랑 이런 게 뭐가 있었냐. 그걸 총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한국미술전시공간의 역사. 이거를 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대표적인 현대화는 1970년도 인사동에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덕수궁 미술관에 일본 사람 나카무라 요시오가 설계했던 그 당시에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의 덕수궁 미술관이지만 일제시대는 이완관 미술관이었죠. 그 당시 팸플렛 이걸 만나서 보여줬던 것이 한국미술전시공간의 역사. 그리고 이거는 2016년에 우리가 지금 단색화가 세계 미술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팔리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단색화라는 게 추상미술의 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보여줬던 그런 전시입니다. 2016년. 이거는 작가가 고른 게 가지고 작가의 어떤 편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보여줬던 아까 80주년에도 이완의 편지를 이때 공개를 해서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되고 약간 와이가 많아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가 작가가 고르는지 화가와 아까의 전시고요. 이게 2017년에 열렸던 20세기 한국화 역사. 우리가 그 한국화라는 곳이 원래 동양화라고 했는데 50년대 말에 청강 김영기 선생님이 중국에는 국화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화가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동양화라고 하지 말고 한국화라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요새 한국화에 대한 굉장히 침체고 정말 6대가의 작품이 무슨 대학생 이런 작곡가들도 못 미치게 이렇게 막 거래가 되고 이런 한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한국화 역사를 되돌아보자. 그런 맥락에서 전시에서 이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20세기 한국화 역사를 여기 좀 보여주는 거는 고아 예인호 선생님의 50년대 초기에 프랑스를 건너가기 전에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작품까지도 전시했는데 이제 저희 공간이 작아서 그 옆에 스페이스 홍지라는 데 빌려서 작품까지 전시했고요.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이건 자료 말고 실제로 작품들이 좀 수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여주는 거 문봉선이 작품이고 여기 뭐 김호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작품하고 자료를 같이 보여줬던 전시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미술평론의 역사전이라는 걸 열었고요. 이거를 했었던 거는 어떤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또 미술에서의 평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경성, 오광수 이런 분들 10권 이상에 대한 자기 저서가 있어요. 이게 유준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평생의 평론가인데 자기 저서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발표했던 글에도 묶어서 책을 한번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걸 모아봐야 되겠다고 전시를 해서 작년에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까지도 하고 근데 우연히 하겠지만 그 유준하 선생님 가서 제가 마지막 만났고 김수 관장도 목동에 가서 2번 만났고 박영수 분만에 다 돌아가시고 올해 들어서 이분이 정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리필이라든지 이런 거가 제가 가서 그걸 해서 구슬 채용을 했고 또 리필을 받아야겠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그 리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게 되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평론가들한테 리필로 써서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새 다 워드 작업하는데 리필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기다리고 귀찮게 하느냐 예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그 필적 유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질문 5개를 던져서 그 질문을 유필로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평론가가 됐느냐 평론가로 살아오면서 못안됐을 때는 이게 뭐냐 이런 거를 5개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들의 51명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답변을 못했지만 한꺼번에 40몇 명에 대한 그 유필을 저희가 말하자면 받아낼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어떤 박물관의 소장품이라고 미술 연구자들한테 나중에 박영수 등 이런 사람들 침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항상 기획을 할 때는 이 전시회가 추구하는 목표, 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큐레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2급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큐레이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거의 이제 박물관 전시를 제가 주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10년 이상 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우리 박물관이 큐레이팅 하는 걸 좀 목표로 젊은 사람들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시죠. 뭐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단장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송 강의의 포인트에 아카이브에 대한 깊은 그 뜻과 저는 이제 우리가 미술 자료 박물관 강의는 일단은 자료에 대한 보관 창고다. 그리고 이 보관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실상 열공했지만 월간 아트 가이드의 저는 그 대표님으로서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가 그 아카이브에 대한 그 속도시 우리의 예술인들의 미학하신 분들과 진짜 이 부분만큼은 공부해야 될 부분에 진짜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었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장님의 이런 많은 자료와 이렇게 49년 동안의 모든 이 생애를 어떤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는 사실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잠깐 지금 눈으로 잠깐 눈을 이렇게 보강을 조금 시켰는데요. 이런 자료의 보관이라든지 근데 여기저기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분들은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에서 지금 6번 학회에 아카이브에서 강연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으게 된 동기 이런 건 묻게 되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는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쉬운 말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지금 피카소 작품을 한국에서도 보지만 그 당시 70년? 그 당시 상상도 못하는 거죠. 나는 단순히 그 당시 주부생활이나 영원에 모나리자 그림 화보 하나 나오잖아요. 피카소 그림 나오는. 그래서 화보를 하나 뜯어서 모으는 거. 그걸 출발을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서 그게 박물관이 되고 아키비스트가 되고 어떤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이 모아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거를 찾아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박수동의 포스터 그냥 지나가면 포스터야 라고 보지만 그 포스터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박수동의 대표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타이포라고 그러잖아요. 글씨의 변화 거기에 보면 어떤 입장이고 어떤 경우에 거기에 어떤 약도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진 잊어버릴 뻔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달진의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장했고 2010년에 막 책 내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 비율을 우리가 왜 밤하늘에 1등별만 보느냐 그 2등별, 3등별이 있기 때문에 1등별도 빛이 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미술사에 자리매김된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런 화가들만 기억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월간 정식이라는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국민연맹에서 81년 근무하기 전에. 그 당시부터 카드 왔다 했던 작업이 제가 항상 소망했던 것이 이걸 내가 언제가 책으로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8년 만에 그 당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어떤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평가가 됐고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까지 받았고 또 그런 면에서 저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1등별만 바라보고 거부만 하는데 동시에 살았던 ABC라는 작가 그 사람은 강주에 살았어. 그를 아는 사람은 머릿속에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과 기록의 한계가 기억은 기억으로 끝나는 기억은 기억에서 끝나고 잊혀지지만
기록은 문자화되고 이게 되면 그것이 근거로 돼서 남잖아요. 그래서 1972년도에 제가 경복궁에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거를 입장하러 가면서 경복궁 입장료가 70원이었어요. 70이라고 볼펜으로 적어놨고 근대미술 60년전 들어가면서 50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 들어갈 때 입장료였던 거. 그걸 제가 2015년도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미술기자단도 보여주니까 기자들도 뭐 김달순이 맨날 뭐 말로만 이런 사람이냐 그 실물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저렇게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확산화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그건 거지.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더 많은 작가들의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공간이 부족한 거고 또 하나는 막 해방 이전 자료를 우리가 디지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원이 국가에서는 아직 문화 정책이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그래서 비엔날레 같은데 몇 억을 줘가지고 사람 몇 명 오는 데로 관심이 있지만 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원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가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뭐 페북 신청할 저는 페이스북에 좀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오늘 내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아까 손승혜 관장 만나서 거기다 좀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한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울대학교 고급미술사학과랑 굉장히 감찬해서 이번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한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전시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60세기 한국가 역사를 어떻게 했냐 그걸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관장이. 그래서 갔다가 또 연극에도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이거는 김달순 개인에 대한 거가 아니고 연극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후세 아니면 후손들은 어떻게 남겨줄 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런 가정 프로세싱을 이해를 안 해요. 그냥 나한테 김달순님 너 이렇게 자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미술에서 표현하면 내 손바닥 핸드폰에서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어떤 때는 거기에 그 지난한 과정이라는 재원이라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재원이 어디 있어요? 뭐 손가락 가지고 우스갯소리고 이거 잡지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연구소 운영하고 박물관 운영하고 박물관 처음부터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이 의해서 정말 역사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오기도 했지만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라고 해야 돼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뭐 후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동참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그거죠. 김달진이 40년 전에 정말 쇼핑백 내고 인사동 돌아다니면서 남들이가 쓰레기라는 거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만드니까 여기 뭐 제 얘기가 도덕교과서니까 수록이 되고 하나하나가 작은 것이 모여서 사실 역사가 된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대학원 가게 되고 그런 거 진짜 기차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